누나, 배고파. 3살배기 도련님이 10살 새댁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도련님, 제가 누나가 아니라 부인이옵니다. 부인이 뭐야? 누나가 좋은데. 민설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집 온 지 사흘째 그녀가 하는 일이라곤 어린 남편을 돌보고 재우고 달래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치 동생을 돌보는 것 같았지요. 이것이 정령 혼인이란 말인가. 하지만 설화는 곧 깨닫게 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설화야담 이야기 한상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옛날 옛적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 길을 가면 경주 김씨 종갓집이 있었습니다. 300년을 이어온 양반가였지만 근래 3년째 집안에 큰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를 이을 손자가 없다는 것이었지요. 종부께서는 3년 전 늦둥이 아들을 낳으셨지만 그 뒤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집안이 끊어지는 것 아니오? 대감마님은 날마다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점술가 한 사람이 종갓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집에 경사가 있을 터이니 어린 처녀를 며느리로 들이시오. 점술가는 그 말만 남기고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대감마님과 종부께서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을에서 총명하다 소문난 10살 소녀를 점찍으셨습니다. 바로 민설화라는 아이였지요. 민설화는 마을 어귀에 사는 가난한 선비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과거 공부만 하시다 벼슬 한 번 못 해보고 늙으셨고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근근히 살림을 꾸려가셨지요. 하지만 설화는 남달랐습니다. 5살 때부터 아버지 곁에서 천자문을 배웠고 7살에는 사서삼경을 줄줄 읽을 정도였습니다. 셈도 빨라서 장에 나가면 장사치들이 속일 수 없었지요. 우리 설화는 사내로 태어났으면 진사는 했을 텐데 아버지는 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갓집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종갓집 며느리라니 이게 웬 횡재인가. 어머니는 기뻐하셨지만 곧 신랑이 3살배기라는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화야, 내가 원치 않으면 거절하마.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종갓집에 가면 서고의 책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설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평생 구경도 못할 책들을 실컷 읽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부모님은 딸의 총명함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결국 혼인을 허락하셨습니다. 혼례를 사흘 앞둔 어느 밤 설화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커다란 흰 학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설화 앞에 섰습니다. 학은 날개를 펼치더니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린 봉황을 지켜라. 그것이 내 운명이니라. 설화가 봉황이 누구옵니까? 하고 묻자 학은 대답 없이 하늘로 날아올라 사라졌습니다. 설화는 꿈에서 깨어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상한 꿈이로구나. 혼례 전날 밤에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화네 집 처마에 까치떼가 몰려와 밤새도록 요란하게 울어댔던 것입니다. 까치가 운이 좋은 일이 생길 게야. 어머니는 기뻐하셨지만 설화는 왠지 모를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혼례 당일 아침 날씨는 맑고 화창했습니다. 하지만 설화가 가마에 오를 때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하늘에서 학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거 좀 보게 상서로운 징조로구만. 하객들은 감탄했지만 설화만은 꿈속에 흰 학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린 봉황을 지키라니 그것이 무슨 뜻일까? 가마가 종갓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설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종갓집은 소문으로만 듣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기와 지붕이 겹겹이 이어져 있고 대문 앞에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서 있었지요. 신부 어른, 이리 오시지요. 종부께서 직접 나와 설화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간소한 혼례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신부와 신랑이 서로 절을 올리는 순간 설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남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3살배기 이준혁 도련님. 복스럽게 생긴 얼굴에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가진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도련님은 붉은 혼례복이 불편한지 자꾸만 옷깃을 잡아당기며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이거 답답해. 도련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끝나니까요. 종부께서 달래셨지만 도련님은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절을 올리는 동안에도 도련님은 설화를 신기한 듯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설화가 신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방이라는 곳이 안채의 작은 방 하나였고 그 옆방에는 도련님이 계셨습니다. 설화야. 종부께서 설화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도련님은 아직 어리지 않느냐. 그러니 며느리라기보다는 동생을 돌보듯 잘 보살펴 주거라. 예, 어머님. 설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설화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도련님이 종종 걸음으로 들어오더니 설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너 누구야? 저는 도련님의 부인입니다. 부인, 그게 뭔데? 설화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도련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옵니다. 그럼 누나네?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 누나 생겼다. 도련님은 방긋 웃으며 설화의 치마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설화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어린 도련님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니 왠지 모르게 잘 보살펴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지요. 어쩌면 이 아이가 꿈속의 어린 봉황일지도 모른다. 설화는 도련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시집 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설화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안채를 청소하고 도련님의 아침 수발을 들었습니다. 누나, 오늘은 뭐 먹어? 오늘은 흰죽이옵니다, 도련님. 또 죽이야? 나 떡 먹고 싶은데. 떡은 체하시니 안 되옵니다. 설화는 어린 남편을 달래고 얼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안 어른들과 하인들의 태도는 설화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기 가는 애가 새댁인가, 아씨인가? 글쎄 말이야. 겉보기엔 도련님 누나 같지 않은가? 하인들은 설화를 며느리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련님을 돌보러 온 아이 정도로 여겼지요. 시어머니께서도 설화에게 집안 살림을 가르치시기보다는 도련님 시중만 잘 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설화는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나도 엄연한 이 집 며느리인데. 하지만 곧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오히려 잘 됐어. 며느리 노릇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 말이야. 설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도련님을 재우고 난 뒤 설화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종갓집 서고는 사랑채 뒤편에 있었습니다. 설화는 살금살금 서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책들의 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와! 설화는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온갖 문집과 야사, 의서까지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설화는 조심스럽게 책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날부터 설화의 밤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어린 도련님을 돌보고 밤에는 서고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설화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 1년이 흘렀습니다. 설화는 어느덧 11살이 되었고
도련님은 4살이 되셨습니다. 그동안 설화는 집안일을 익혀 나갔습니다. 빨래하는 법, 바느질하는 법, 음식 만드는 법을 하나씩 배웠지요. 무엇보다 도련님과는 정말 남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누나, 오늘 마당에서 개구리 봤어. 그래요? 어디서 봤는데요? 연못이 옆에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더라고. 도련님은 설화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어댔고 설화는 언제나 웃으며 들어주었습니다. 그해 가을 도련님이 갑자기 열병을 앓으셨습니다. 온몸에 열이 펄펄 끓고 기침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종부께서는 혼비백산하셨고 대감마님께서는 급히 의원을 불러들이셨습니다. 의원은 약을 지어주며 말했습니다. 정성껏 간호하시면 나을 것이옵니다. 밤낮으로 지켜보셔야 하옵니다. 그날부터 설화는 도련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음을 쏘어 먹이고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고 밤새도록 부채질을 해드렸습니다. 사흘 밤을 꼬박 새우자 설화의 눈 밑에는 그늘이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설화야, 내가 쓰러지겠다. 좀 쉬거라. 종부께서 걱정하시며 말씀하셨지만 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도련님께서 깨어나실 때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나흘째 되는 아침, 기적처럼 도련님의 열이 내렸습니다. 누나. 도련님이 가늘게 눈을 뜨며 설화를 불렀습니다. 도련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설화는 그만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말았습니다. 도련님은 설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안 가지? 안 갑니다.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다행이다. 나 누나 없으면 안 돼. 그 말을 들은 종부께서 설화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설화야,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도련님이 어찌 되었을지. 어머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너는 진짜 우리 집 며느리구나. 나이는 어려도 마음 씀씀이가 여간 내기가 아니야. 종부께서는 그날부터 설화를 진심으로 며느리처럼 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설화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처음 알았지요. 설화가 12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감마님께서 설화를 서재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설화야, 이리 와 보거라. 설화는 조심스럽게 대감마님 앞에 섰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책상 위에 놓인 책 한 권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책이 무엇인지 아느냐? 설화가 책 제목을 보니 명심보감이었습니다. 명심보감이옵니다. 대감마님. 읽어 볼 수 있겠느냐? 설화는 조심스럽게 책을 펼쳐 한 구절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감마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가 글을 읽을 줄 아는구나. 예, 대감마님.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여자아이가 글을 안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그날 저녁 대감마님께서는 종부께 말씀하셨습니다. 설화에게 글 공부를 시켜야겠소. 여자아이에게 무슨 글 공부를 시키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부께서는 놀라셨지만 대감마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우리 설화는 범상치 않은 아이요. 저런 총명함을 그냥 두는 것은 하늘이 준 재주를 버리는 것이요. 일주일 후 마을에서 가장 학식 높은 서당 훈장님이 종갓집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설화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오. 그리고 도련님도 이제 5살이니 함께 배우게 하시오.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그렇게 설화와 도련님의 글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사랑채 한쪽 방에서 훈장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천자문을 배우겠습니다. 천지현황, 하늘천의 땅지.
도련님은 아직 어려서 집중을 못했지만 설화는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설화는 참으로 총명하구나. 한 번 가르치면 열을 안다. 훈장님께서 감탄하셨습니다. 설화는 낮에는 훈장님께 배우고 밤에는 서고에서 혼자 복습했습니다.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역사책과 의서까지 닥치는 대로 읽어댔지요. 석 달쯤 지나자 설화의 실력은 놀랄 만큼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대감마님께서 집안 살림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을 보고 설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소녀가 한 말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말해보거라. 장부를 보니 쌀값이 요즘 오르고 있는데 가을에 한꺼번에 파시는 것보다 조금씩 나누어 파시면 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내가 장부를 보았느냐? 예, 대감마님. 궁금하여 살짝 보았습니다. 허허, 이 아이가. 그래, 내 말대로 한번 해보지. 설화의 말대로 하자 정말로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대감마님과 종부께서는 설화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도련님도 설화를 따르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누나는 뭐든지 다 아네. 나도 누나처럼 똑똑해질 거야. 설화는 행복했습니다. 글을 배우고 인정받고 어린 남편과 함께 자라는 이 시간들이 꿈만 같았지요. 하지만 모든 이가 설화를 좋게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설화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였습니다. 쯔쯔, 저것 좀 봐. 며느리인지 하녀인지 분간이 안 가네. 그러게 말이야. 12살 먹은 것이 물 깃고 빨래하고 양반댁 며느리가 할 일인가.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화는 못 들은 척했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또 어느 날은 부엌에서 일을 거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부엌 일까지 하다니. 채통도 없는 집안이구먼. 도련님은 겨우 5살인데 저런 애를 며느리라고 들였으니 우습지. 나이 많은 몸종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설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지만 귓가가 화끈거렸습니다. 더 큰 상처는 시누이께서 친정 나들이를 오셨을 때였습니다. 시누이는 대감마님의 딸로 인근 고을 부잣집에 시집 가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없는 사이에 집안이 많이 변했네요. 무슨 말이냐? 며느리가 하인처럼 일을 하고 다니니 말입니다. 보기에 좋지 않아요. 시누이께서는 설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겨우 12살짜리 계집애를 며느리라고 들이시더니 이제는 머슴애처럼 부리시는군요. 그런 뜻이 아니다. 설화는 총명하고 효심이 깊은 아이란다. 종부께서 설화를 감싸셨지만 시누이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설화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의 며느리가 맞는 걸까? 10살에 시집 와서 2년 반을 지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라 하기엔 너무 어렵고 하녀라 하기엔 양반집 딸이었습니다. 도련님의 누나 같기도 하고 시중드는 아이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누나, 자. 도련님이 종종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왜 안 주무세요? 누나가 안 보여서. 무서웠어. 도련님은 설화 곁에 쪼르르 앉았습니다. 설화는 눈물을 훔치고 도련님을 안아주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이 집의 며느리가 맞지요? 응, 누나는 내 부인이잖아. 나중에 크면 진짜 부부가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도련님. 그럼 됐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나는 누나가 좋아. 도련님의 천진난만한 말에 설화는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참자. 언젠가는 다들 나를 인정해 주겠지. 설화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설화가 14살이 되던 해 초여름이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고 온 세상이 빗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즈음 대감마님께서 갑자기 병환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대감마님,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원이 급히 불려왔고 약을 지어드렸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날로 수척해지셨고 기운이 빠져가셨습니다. 종부께서는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셨고 집안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설화는 정성껏 약을 다리고 대감마님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설화는 의원이 써준 약방문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라, 이 약재는 지난번에도 썼는데 또 사야 한다고? 설화는 집안 살림을 도우며 장부를 익혀왔기에 약재 값이 얼마인지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부에 적힌 약값이 실제보다 2배나 많았던 것입니다. 이상하다. 설화는 조용히 지난 몇 달치 장부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약값뿐만 아니라 쌀값, 배값, 기름값 등 모든 물품 값이 실제보다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 설화는 더 오래된 장부까지 뒤져보았습니다. 1해 전, 2해 전. 갈수록 이상한 점이 많아졌습니다. 종갓집의 재산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말이지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일까? 설화는 장부 끝에 적힌 이름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족숙 이성규. 대감마님의 먼 친척으로 대감마님께서 병환으로 누우신 후부터 집안 살림을 거들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설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족숙께서 집안 재산을 빼돌리고 계신 건가?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장부만으로는 실수인지 고의인지 알 수 없었지요. 설화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집안에 큰 파문이 일 것이고 자신은 모함한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맞다면 이대로 두었다가는 종갓집이 망하고 말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밤에는 몰래 서고를 뒤지며 옛날 장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족숙이 지난 3년간 꾸준히 집안 재산을 빼돌렸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할까? 설화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4살 소녀가 어른들의 비리를 고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족숙은 집안 어른이셨고 대감마님께서 신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겠다.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설화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워 나갔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몰랐습니다. 족숙이 이미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해 가을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새로 부임한 의원의 치료를 받으시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대감마님께서 마당을 거니시며 미소 지으시자 온 집안이 기뻐했습니다. 도련님도 7살이 되어 제법 일젓한 모습으로 자라셨습니다. 글공부에 재주가 있어 훈장님께서 늘 칭찬하셨지요. 도련님, 오늘 배운 글귀를 외워보세요. 하기 시습지 불여결호, 유붕자 원박내 불영낙호. 참 잘하셨습니다. 설화는 도련님이 공부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느덧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자란 도련님이 대견스러웠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온 가족이 대청마루에 모여 앉았습니다. 추석 명절이 코앞이라 집안 분위기가 들떠 있었습니다. 올해는 풍년이 들었으니 넉넉하게 차례를 지내야겠구나. 대감마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설화 덕분입니다.
설화가 장부를 잘 관리해서 살림이 넉넉해졌지요. 종부께서 설화를 칭찬하시자 설화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이 집에 온 후로 우리 집안이 화목해졌단다. 족수께서도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설화는 참으로 기특한 아이지요. 설화는 족숙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족숙은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설화는 문득 자신이 의심했던 일들이 오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집안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여겨졌지요. 추석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도련님이 설화를 찾아왔습니다. 누나, 나랑 산책할래? 좋습니다, 도련님. 두 사람은 집 뒤편 대나무 숲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고 바람에 대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누나. 네, 도련님. 나 커서 과거 보러 갈 건데 누나도 같이 한양 가자. 제가요? 응. 누나는 나보다 똑똑하잖아. 나 과거 공부 도와줘야 해. 설화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도련님은 혼자서도 잘하실 겁니다. 아니야. 누나 없으면 안 돼. 도련님이 설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설화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살 때 처음 만난 이 꼬마 도련님이 이제는 의젓한 소년이 되어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히 계속되면 좋겠다. 설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종부께서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설화야, 내가 우리 집에 온 것은 하늘의 뜻이었구나. 내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화목하단다. 대감마님께서도 건강을 되찾으시고 도련님도 무럭무럭 자라시고 집안 살림도 넉넉해졌습니다. 설화는 지난 4년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처음엔 어렵고 낯설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진짜 자신의 집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설화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 말이지요. 사흘 후 집안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새댁이 대감마님 약에 이상한 것을 넣었대.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족숙 어르신께서 그러시던데 새댁이 밤마다 몰래 약을 만지작거린대. 하인들 사이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설화는 처음에는 그저 하인들의 헛소문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는 날 족숙이 직접 종부께 말씀드렸습니다. 형님의 병세가 이렇게 오래 낫지 않는 것이 수상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인들 말로는 설화가 밤마다 약방에 드나든다고 합니다. 종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화가 무엇 때문에 약방에 간단 말입니까? 그것이 혹시 약에 무언가를 탄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아니, 설화가 왜 그런 짓을? 종부께서 소리를 높이셨지만 족숙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께서 편찮으신 것도 설화가 온 후부터입니다. 게다가 요즘 설화가 장부를 뒤적거리며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건 설화가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아닙니다, 형수님. 어린 것이 장부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족숙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 어른들이 모두 대청마루에 모였습니다. 설화도 불려 나왔습니다. 설화야, 내가 정말 약방에 드나들었느냐? 대감마님의 아우인 숙부께서 물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대감마님께서 드시는 약이 제대로 지어지는지 확인하려고.
내가 무엇을 안다고 약을 확인한단 말이냐? 숙부께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족숙이 나섰습니다. 설화, 솔직히 말해라. 내가 형님 약에 무언가를 탄 것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왜 밤마다 몰래 약방에 간 것이냐? 그건 약재가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려고. 약재, 내가 약재를 확인한다고? 족숙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 아이가 장부까지 뒤적거린 것은 집안 재산을 노린 것입니다. 그리고 형님께서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종부께서 소리치셨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살짜리 계집애를 며느리로 들인 것부터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점술가의 말을 따른 것이. 점술가의 말, 그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어쩌면 설환의 집안에서 꾸민 일일지도 모릅니다. 족숙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환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족숙이 품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을 내 방에서 발견했다. 무엇인지 아느냐? 설화는 그 봉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모릅니다. 모른다고. 이것은 독초를 말린 가루다. 대청마루가 술렁였습니다. 설화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설화는 사랑채 작은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당분간 밖에 나오지 마라. 숙부께서 차갑게 말씀하시고 문을 잠그셨습니다. 설화는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종부께서는 설화를 믿으려 하셨지만 다른 어른들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형수님 증거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저 계집의 방에서 독초가 나왔단 말입니다. 하지만 설화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형님께서 편찮으신 것도 저 아이가 온 후부터입니다. 종부께서는 할 말이 없으셨습니다. 사실 대감마님의 병환이 설화가 온 후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새댁을 당장 친정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아니, 관가에 넘겨야 하는 것 아니요? 대감마님을 해치려 한 죄가 얼마나 큰데. 설화에게 가장 큰 상처는 도련님의 태도였습니다. 7살 도련님은 어른들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도련님이 설화가 갇힌 방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설화는 문틈으로 도련님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도련님. 설화가 조용히 불렀지만 도련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도련님은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설화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돌보았던 도련님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아무도 없구나. 설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주적주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설화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급히 종갓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설화를 보게 해주시오. 안 됩니다. 새댁은 지금 죄인의 몸입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 설화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오? 아버지께서 소리치셨지만 족숙은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설화방에서 독초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우리 설화가 그럴 리 없습니다.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결국 부모님은 설화를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설화는 창문 너머로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날 밤 설화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시 흰 학이 나타났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학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설화는 꿈에서 깨어나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갇혀있는 이 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설화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랑하던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일주일 후 족숙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저 계집애를 이 집에 둘 수 없소. 족숙은 집안 어른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의 병환이 나아지지 않는 것도 저 아이 때문이오. 당장 내쫓아야 하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종부께서 말씀하셨지만 족숙은 단호했습니다. 증거가 뭐가 더 필요하단 말이오. 독초가 나왔잖소. 그것이 정말 설화가 둔 것인지. 형수님은 너무 착하시오. 천한 집안의 계집애가 종갓집 며느리 행세를 하며 재산을 노린 것이오. 족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 아이가 장부를 뒤적거린 것도 집안 재산을 훔칠 궁리였소. 이제 형님까지 해치려 한 것이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 집안을 어지럽힌 것은 저 아이입니다.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10살짜리를 며느리로 들이다니. 족숙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형수님, 결정하십시오. 저 아이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시겠소? 아니면 관가에 넘기시겠소? 관가는 너무 가혹하지 않소. 가혹하다니요. 주인을 해치려 한 죄가 얼마나 크오. 설화는 방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족숙, 당신이 진짜 악인이었구나. 설화는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족숙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이 장부의 비밀을 알아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설화의 부모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설화야,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으면 내가 위험하다. 어서 짐을 꾸려라. 하지만 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이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설화야, 결백을 밝히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제가 떠나면 평생 죄인으로 살게 됩니다. 설화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설화는 갇힌 방에서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밤마다 몰래 옛날 장부들을 떠올리며 족숙의 죄를 증명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거야. 하지만 방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서고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늙은 종 박서방이 설화를 도와주었습니다. 박서방은 설화가 어릴 때부터 친절하게 대해준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느 밤 박서방이 몰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방님, 조용히 하시지요. 무엇이 필요하신지요? 서고에 있는 장부를 3년 전 것부터 가져다 주실 수 있으신지요? 알겠습니다. 박서방은 밤마다 몰래 서고에서 장부를 훔쳐다 주었습니다. 설화는 촛불을 켜고 밤새 장부를 살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이상해. 족숙이 돈을 빼돌린 흔적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박서방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세댁을 도왔단 말이냐? 족숙은 박서방을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쫓아냈습니다. 아씨, 죄송합니다. 더 이상 도와드릴 수가. 박서방은 울먹이며 떠나갔습니다. 설화는 또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설아는 절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남아있는 장부 몇 권을 다시 펼쳤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야 해. 며칠 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감마님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설화 때문이야. 저 아이가 저주를 걸었어. 하인들은 설화를 마녀처럼 취급했습니다. 설화는 창문 너머로 대감마님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괜찮으셔야 합니다. 만약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설화는 정말로 살인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밤낮으로 하늘에 빌었습니다. 제발 대감마님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밤, 설화는 장부 한 귀퉁이에서 이상한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희미하게 지워진 글씨였는데 자세히 보니 족숙의 다른 필체였습니다. 이것은 족숙이 지운 흔적이다. 설화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설화는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족숙이 서고에서 몰래 가져간 장부,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일 것이었습니다. 그 장부만 찾으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설화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부께서 몰래 설화의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설화야. 종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설화야,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종부께서는 설화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느냐. 오늘 밤 내가 몰래 너를 친정으로 보내줄게. 설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그것은 족숙과 다른 어른들이 너를 관가에 넘기자고 하고 있단다. 그렇게 되기 전에 어서 떠나거라. 종부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 너를 이렇게 내보내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설화야. 이대로 떠나면 평생 누명을 쓰고 살게 됩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다. 나도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어머님,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설화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사흘만요.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종부께서는 망설이셨습니다. 사흘 후면 족숙이 너를 관가에 넘긴다. 그때는 손 쓸 방법이 없단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설화야, 정말 괜찮겠느냐? 예, 어머님. 믿어주십시오. 종부께서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사흘을 기다려보마. 하지만 위험하면 언제든지 말하거라. 내가 너를 몰래 빼내줄 테니. 고맙습니다, 어머님. 종부께서 방을 나가신 후 설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어. 설화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집안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설화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기도 했지요. 설화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증거를 어떻게 찾지? 그때 새벽녘에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아주 조심스럽고 작은 소리였습니다. 설화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나.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화는 깜짝 놀라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련님.
문틈 아래로 도련님의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누나, 미안해. 도련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무슨 말씀을? 나 누나를 믿는다고 말 못했어. 겁이 났어. 도련님은 훌쩍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나 알아. 누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누나는 우리 집을 지켜주려고 했어. 설화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도련님, 누나, 내가 도와줄게. 도련님, 어떻게? 족숙 할아버지 방에 뭔가 있어. 나 봤어. 설화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엇을 보셨는데요? 검은 상자. 족숙 할아버지가 늘 숨기는 거.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 검은 상자. 설화는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날 밤 족숙이 서고에서 가져간 장부가 분명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그 상자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족숙 할아버지, 방 벽장 안. 제일 깊숙한 곳에 있어. 도련님, 누나, 내가 가져올게. 기다려. 안 됩니다. 도련님, 위험합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이미 발걸음을 옮긴 후였습니다. 설화는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다시 문 앞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나, 가져왔어. 도련님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문틈으로 검은 상자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누나, 꼭 이겨야 해. 누나 없으면 안 돼. 도련님은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화는 촛불을 켜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족숙이 직접 쓴 글씨로 빼돌린 돈의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증거다. 설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간 족숙이 훔쳐간 돈은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감마님의 약재를 바꿔치기 한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족숙이 대감마님을 일부러 아프게 만든 거였구나. 설화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집안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청마루에 모든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설화도 끌려 나왔습니다. 오늘은 설화의 처분을 결정하는 자리요. 족숙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저 계집애를 관가에 넘겨야 하오. 맞소. 주인을 해치려 한 죄를 용서할 수 없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설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이냐? 족숙이 소리쳤습니다. 설화는 품속에서 검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설화는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족숙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족숙께서 숨기고 계신 것을 찾았습니다. 설화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족숙께서 3년간 우리 집안의 재산을 빼돌린 내역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설화는 장부의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대청마루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설화는 침착하게 장부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해, 족숙께서는 쌀값을 2배로 부풀려 기록하셨습니다. 실제로는 100냥인데 200냥으로 적으셨지요. 두 번째 해에는 약재 값을 3배로 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설화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설화가 가리킨 곳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드시는 약재를 몰래 바꿔치기 하셨습니다. 좋은 약재 대신 싼 약재를 쓰시고 그 차액을 챙기셨지요. 뭐라고? 숙부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니 대감마님의 병환이 낫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설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조사했던 것입니다. 종부께서 장부를 받아들고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이냐? 종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족숙은 발버둥을 쳤습니다. 거짓입니다. 저 계집애가 꾸며낸 것입니다.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설화는 또 다른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실제 장부와 비교해 보십시오. 족숙께서 조작하신 부분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설화는 지난 몇 달간 몰래 모아둔 자료들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약재상의 실제 영수증, 쌀장수의 증언, 하인들의 기록. 모든 것이 족숙의 거짓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설화는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족숙께서는 저를 제거하기 위해 제 방에 독초를 몰래 넣으셨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정말로 거기에는 설화 제거 계획이라는 글귀와 함께 독초를 구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청마루가 술렁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족숙이 이런 짓을 하다니. 족숙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대감마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아버님, 종부께서 놀라 달려가셨습니다. 대감마님은 비록 수척하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습니다. 다 들었다. 대감마님께서는 족숙을 노려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형님, 그것은 입 닫혀라. 대감마님의 호통에 족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장 관가에 알려라. 이자를 처벌해야겠다. 그때 설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 제가 예전에 꾼 꿈을 기억하십니까? 흰 학이 나타나 어린 봉황을 지켜라고 했던 꿈 말입니다. 그래, 혼례 전에 그런 꿈을 꾸었다고 했지. 그 어린 봉황은 도련님이셨습니다. 설화는 도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께서 제게 이 증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도련님이 아니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련님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가 훌륭하게 자라고 있구나. 설화 덕분이다. 그날로 족숙은 관가에 끌려갔습니다. 놓아라. 나를 놓으란 말이다. 족숙은 발버둥 쳤지만 포졸들은 그를 꼼짝없이 묶어갔습니다. 3년간 종갓집의 재산을 훔치고 주인의 약을 바꿔치기 한 죄가 크오. 관가에서는 족숙을 엄하게 신문했습니다. 결국 족숙은 모든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족숙은 훔친 재산을 모두 토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먼 섬으로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이자는 종가의 은혜를 저버린 역적이니 다시는 이 고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 관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족숙이 끌려가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저런 나쁜 놈,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사람들은 족숙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종갓집으로 돌아온 설화를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예전에 설화를 의심했던 하인들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눈이 멀어 아씨를 못 알아봤습니다.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설화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도 어렸으니 믿지 못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시누이께서도 찾아와 사과하셨습니다. 설화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무시했구나. 괜찮습니다, 신우님. 너 같은 며느리는 천하에 없을 게다. 우리 집안의 복이로구나. 대감마님께서는 새로 부임한 의원에게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족숙이 바꿔치기 했던 약해신, 올바른 약재로 약을 지어 드리자 놀랍게도 병세가 호전되셨습니다. 한 달 후 대감마님께서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니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설화야, 이리 오너라. 예, 대감마님.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게다. 우리 집안도 망했을 것이고. 아닙니다, 대감마님. 아니다. 넌 우리 집을 지켜낸 은인이다. 대감마님께서는 설화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다. 집안 살림을 내게 맡기마. 대감마님. 종부께서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설화야, 내가 늙으면 내가 이 집을 이끌어야 한다. 부탁한다. 설화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도련님도 설화에게 달려왔습니다. 누나, 고마워. 누나가 우리 집을 지켜줬어. 아닙니다, 도련님. 도련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 컸으면 누나 꼭 잘해줄 거야. 진짜 부부처럼 살 거야. 도련님의 천진한 말에 어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설화도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세월이 물 흐르듯 흘렀습니다. 설화는 어느덧 18이 되었고 도련님은 11살이 되셨습니다. 그동안 종갓집은 설화의 지혜로운 살림 덕분에 더욱 번창했습니다. 설화는 장부를 꼼꼼히 관리했고 하인들을 인자하게 대했으며 집안 대소사를 슬기롭게 처리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고 이제는 손자의 학문을 직접 가르치시며 여생을 즐기셨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설화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련님이 훈장님과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설화, 오늘 도련님께서 훌륭한 글을 쓰셨네. 훈장님께서 기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네. 이 나이에 이런 글을 쓰다니 앞으로 과거에 급제할 인재일세. 도련님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설화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이거 봐. 내가 쓴 글이야. 어디 보자. 설화가 글을 읽어 내려가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게는 누나 같은 부인이 있다. 어릴 적부터 나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 집을 지켜주셨다. 나는 커서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누나께 보답하고자 한다. 도련님, 누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자랐어. 고마워. 도련님은 이제 제법 의젓한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도 설화와 비슷해졌고 목소리도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께서 건강하게 자라주시니 제가 더 기쁩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대청마루에 모였습니다. 종부께서 설화를 부르셨습니다. 설화야, 이리 오너라. 예, 어머님. 이제 내 나이 18이구나. 종부께서는 설화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는 10살에 이 집에 왔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예, 어머님. 처음엔 내가 어려서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너는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자라주었구나. 종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족숙의 관계를 밝혀내고 이 집안을 지켜냈으며 도련님을 훌륭하게 키웠다. 모두 어머님과 대감마님의 은혜입니다. 아니다.
내 지혜와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망했을 게다. 대감마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설화야, 너는 하늘이 우리 집에 보낸 복이다. 대감마님, 앞으로도 이 집안을 잘 부탁한다. 설화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혼자 뒷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지난 8년을 돌아보았습니다. 10살에 시집와서 3살배기 남편을 만났던 그날. 처음엔 막막하고 낯설었지만 지금은 이곳이 진짜 자신의 집이 되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모든 시련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어서 시집왔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구나. 설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혼례 전날 밤꿈에 나타났던 흰 학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봉황을 지켜라. 그 말의 뜻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은 앞으로 이 집안을, 나아가 이 나라를 이끌 인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화는 그 곁에서 지혜로운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누나. 뒤에서 도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왜 안 주무세요? 누나가 안 보여서. 찾았어. 도련님이 설화 옆에 섰습니다. 둘은 나란히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나 크면 정말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래서 누나 행복하게 해줄 거야. 도련님은 이미 훌륭하십니다. 아니야. 아직 멀었어. 하지만 노력할게. 설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르면 도련님은 진짜 어른이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둘은 진정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누나 같은 부인이지만 언젠가는 서로 의지하고 아끼는 반려자가 되겠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와 인내는 어떤 역경도 이겨낸다고 말이지요. 설화는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혜로 위기를 헤쳐나갔고 인내로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거든 설화처럼 지혜롭게 생각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